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정시를 또 미리 준비를 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수시를 두고서 지금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정시에 이제 구체적인 개별 대학들의 사례를 좀 들어가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의 경우에는 6차례 쓰지 않습니까? 6차례 원서를 쓰고 나면은 뭐 합격을 하기도 하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 정시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시는 사실상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이 있긴 한데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 학교당 한 학과당 뭐 한두 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하는 대학을 추가 모집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정시의 경우는 이번에 붙지 않으면 재수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선택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시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정시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수능을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아쉽게 봤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령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정시 그 수능을 잘 봐서 제 제자의 경우였는데요. 평상시에 한 4등급 대의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이 나왔던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던 친구가 정시에서 2등급대로 4과목을 다 깔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수능을 못 봐서 굉장히 뭐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저를 조용히 교실 바깥으로 부르더니 선생님 저는 엄청 잘 봤어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서 잘했다고 격려해줬던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가 대학을 자신의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믿고 대학을 무턱대고 3군데를 쓰는 바람에 결국 그 해에 다 떨어지고 말았고, 결국 그 다음 해에는 본인이 사실은 이 친구는 뭐 4등급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수능을 한번 잘 본 거였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원래대로의 성적이 또 나왔고 결국 사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을 쓸 때 정말 그 수시보다 더욱 더 신중하게 상향이냐 적정이냐 안정이냐 또 내 인생의 계획과 어떻게 관련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지원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런 흔한 배치표를 이제 보시게 돼요. 저는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100분위를 가지고 쭉 나눠봤는데 앞선 강의에서 100분위와 이제 표준 점수 이야기는 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가봐야 될 것인가를 가야 될 것인가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100분위를 가지고 일단은 이제 큰 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표가 있습니다. 또 시중에 장판지라고 하죠. 여기 부모님 세대들은 아실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큰 장판지를 꺼내놓고 탁 펼쳐놓고 그래 여기서 대학 한번 생각해봐, 골라봐. 그 위에는 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 장판지 기억하시죠? 요즘도 그런 장판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런 장판지를 그냥 100분위 방식으로 쭉 나열을 해본 건데요. 1% 대학 1% 정도 수능 4개 영역 1%를 받았을 때, 99%를 받았을 때 이제 갈 수 있는 대학, 뭐 또 그게 이제 등급으로 하면 이제 1등급대죠. 1등급대가 가는 대학, 또 뭐 2등급대의 내신 수능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가는 대학, 또 3등급대, 뭐 4등급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등급이라고 해서 뭐 학생이 부족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4명이 달리기를 해서 1등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랬을 때 이제 4명이 달리기 했을 때 1등이 결국 그 25%고 또 100명이 달리기를 했을 때 25등 안에 든다는 것은 상중하로 따지면 상위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입시에서는 그게 4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등급 때까지 나왔는데 결코 이 학생들도 부족한 학생들은 아니죠. 어쨌든 대학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대학 이렇게 순서대로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이게 배치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자연계 역시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자연계는 이제 맨 위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의과대학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서울대학부터 쭉 차례대로 선호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열의 방식이 보여지게 됩니다. 대략적인 이런 그 수치들은 어느 정도 알고서 내 위치가 지금 어느쯤이고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이런 배치표나 그걸 이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맨 끝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된 게 있죠. 이게 지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선호하는 대학들을 쭉 나열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모집 인원을 좀 쭉 나열했고요. 그리고 옆에는 지금 맨 끝에는 누계라고 해서 몇 명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의 정원은 뭐 3,182명이고 고려대학교가 3,799명이니까 이거 합치면 이제 6,981명이 나오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을 쭉 나열했더니 한 61,72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할 거 없이 다 포함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본 학생들의 숫자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수능을 봤다는 얘기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얘기죠. 대학을 가고 싶은 올해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의 숫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53만 220명, 전년보다 조금 줄었죠. 그래서 이제 53만 220명의 학생이 수능을 봤는데 여기 지금 그 서울권의 대학들은 6만 1,720명을 선발을 하게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서울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수능 상위 11%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봤던 쭉 나열됐던 거대로 보면은 한 10에서 11% 정도, 그러니까 90%의 백분위 등급으로 하면은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인서울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인서울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4년제 대학, 서울권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의 수능을 보아야 할 것이냐. 결국 한 11% 이상이라는 거 금방 확인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서울권 4년제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학생들은 상중하를 또 나누고 또 중간 이상을 가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권 4년제 대학 중에 중위권 이상은 그럼 결국에 11%의 절반 정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5% 정도 이상. 그럼 앞서 봤던 그 배치표의 순서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95% 이상이 되는 거죠. 서울권 안에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만만치는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 중에서도 중위권 이상의 대학 중에서도 또 쪽에서 이제 상위권으로 더 가면은 최상위권 쪽으로 가려면은 결국엔 2.5%가 되는 것이고 그럼 97%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계 대학을 가려면은 결국 여기에 또 절반인 1% 이상의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수시에서 결국 인서울의 대학들을 쓰고 붙는 학생들이 있다면 누가 봐도 수능으로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잘 갔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치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만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난 수능이 몇이니까 어느 대학은 가겠지. 이제 대학까지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안에서도 역시 학생들은 선호도에 따라서 학과가 또 나눠져 있죠. 학과 선호도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상중하를 나눠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도가의 최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합격선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건데 문과 쪽은 경영경제, 사회과학, 언론 이런 쪽이 되겠고요. 뭐 심리, 그래서 사회과학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많고요. 이과 쪽에서는 이제 의예과라든가 또는 이제 공과대학 또
우리 이제 공대 중에서는 전화기 학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화학공학, 전자공학, 전자전기공학, 기계공학 같은 전화기 학과들과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또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과나 생물학과를 나와가지고 3학년 때 약학 전문 대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화학과나 생물학과 이런 데가 이제 선호도가 높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대학 합격선에 반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나눠볼 때는요, 여기에 따라서 배치표가 실제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최상위에 예를 들어 서울대 사회과학부 쪽을 최상위라면은 그 다음이 서울대 인문학부가 아니라 연고대의 사회과학부 쪽이에요. 그리고 연고대 사회과학부 다음이 이제 서울대 인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울대 인문 다음이 연고대는 이제 서성안의 인문 뭐 이런 사회과학 그리고 이제 연고대 인문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서성안 인문과 그리고 이제 중경외시의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사회과학부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선호하는 인문학부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과도 마찬가지죠. 이과도 공대 또는 공대에서도 선호도에 따라서 또 자연대 안에서 화학생물, 물리지구과학 이런 것에 따라서 대학의 서열과 달리 학과의 선호도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시를 쓸 때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결국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대학이냐 또 이제 학과냐의 선택이 정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점수대별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표준 점수 395에서 425점대의 학생들, 이제 최상위권의 수능을 본 학생들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영어는 1등급으로 이제 빼놨는데요. 그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합산해 봤을 때, 요 정도가 되는 395에서 425 정도가 되는 학생들의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영어 1등급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들을 좀 살펴보면요. 인문계 쪽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지금 281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연고대가 지금 한 7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가 가군에서는 이제 서강대가 194명을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분산해 가지고 한 300명 정도를 한양대 역시 분산해서 300명 좀 못 되는 숫자를 이화여대가 200명 정도를 선발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군이 비어 있죠. 그렇죠? 여기 지금 다군 모집 인원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국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가나군은 지금 대학들이 있잖아요. 대학들이 있는데 다군은 없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이 가나군에서 승부를 한다. 그럼 결국 다군은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 하나 튀어나온다면은 그 대학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몰리는 가군과 나군의 높은 대학을 쓴 학생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럼 다시 말해 다군에서 안정권, 적정하거나 안정한 대학을 찾는 것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가군과 나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성적대입니다. 이들 학교들의 이제 지금 이 학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적대가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대학교들을 뽑아보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이제 뽑습니다. 뽑게 되면 일단 이제 반영 방식을 쭉 살펴봐야 되죠. 서울대학교 또 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지금 쭉 가군에 나눠져 있고 나군이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국어를 33, 수학을 40, 또 탐구를 26.7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서강대가 지금 수학을 46.9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나군에서는 연고대가 약간 비슷하지만은 고대가 지금 뭔가 좀 국수탐 반영이 좀 확실히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연대 같은 경우는 국수탐이 고대보다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이제 또 영어 반영 방법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영어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보면은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점으로 하고 있고 고려대도 감점, 나머지 대학은 점수 부여인데요. 서울대학하고 고려대는 상대적으로 좀 영어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것을 쭉 대학별로 포트폴리오를 뽑아보면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반영 방법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그 국어, 수학, 탐구 반영하는 방식, 뭐 33.3, 40 이렇게 나온 것은 결국 뭐냐면 이들 대학들은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모두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141점에다가 그 33.3을 곱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총점이라고 하는 점수 틀이 있으면 이 총점 안에 국어를 33.3 지분을 줘라 국어에. 그 다음에 수학에 40%의 지분을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계산법은 결국 141 표준점수 141 곱하기 33.3 수학 133 곱하기 4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총점이 환산 총점이 나와요. 이 환산 총점을 쭉 뽑아보면 지금 이 같은 학생이 나오는 점수들을 보니까 연세대학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굉장히 404점까지 올라가게 되고 서울대학에서는 401점밖에 득점을 못하는 이런 환산점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유불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은 더 점수를 받아도 부족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계산법에 따라서 점수가 감점이 되는 방식이라면 연대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유리한 쪽을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이 더 좋게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원점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대학을 쓸 것인가를 이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모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신중한 선택이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쓰느냐? 만약에 상향으로 쓴다면 이제 서울대, 고려대, 그다음에 지방의 한의대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나 다구는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숫자적인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잠깐 돌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141점이라는 표준점수 141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표준점수를 받았고 100분위도 99%이긴 하지만 99%라는 얘기는 결국 1% 안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수능 몇 명 봤죠? 53만 명 봤잖아요. 그럼 1% 몇 명이에요? 5,300명이에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아까 몇 명 모집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200명이에요. 200명대.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자기는 99%야 올 1등급이야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서울대를 지원했겠지만 자칫하면은 이렇게 썼을 때 모두 다 탈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신 쪽으로 이제 가서 뭐 숫자랑 다 비교해서 가면은 뭐 요 정도가 지금 소신이라는 얘기는 꼭 규정된 어떤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충분히 붙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 또 내 점수가 실제로 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합격선과 뭐 거의 일치하거나 내가 약간 모자르다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소신 지원이 되고 적정 지원은 이제 합격선 안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안정 지원은 뭐 어떻게 쓰든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써야지만 정말 만족하는 입시 결과를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건 이 상위권 대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가군에 써야죠. 대신에 이 친구는 나군에서는 고려대나 연세대보다는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씀으로써 서울대학에 상향을 하고
나군에서 적정선을 찾아보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대 도전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 다군에서는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대학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가나군에서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395에서 아까 425까지 굉장히 편차를 많이 늘려놨는데, 뭐 395 가까스로 됐다면은 뭐 이쪽 적정선에서 가군에서 뭐 경희대를 안정으로 쓰고 나군에서 적정으로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쓰고 이런 방식도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왜 여기가 소신에 성균관대가 있는데 여기 외에는 밑에는 나군에서는 왜 적정에 있느냐? 이것은 모집 인원 차이예요. 모집 인원이 또 가군이 많으냐 나군이 많으냐에 따라서 또 그 학생들의 점수 차가 또 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과, 어떤 학과가 가군과 나군에 어떻게 있느냐. 과거에는 대학들이 국문과를, 예를 들어 국문과를 뽑는데 가군, 뭐 국문과 총 정원이 10명인데 가군에 5명 뽑고 나군에 5명 뽑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모집 단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모집 단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적정과 소신은 또 나눠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학을 쓸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느냐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을 최상위권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표준 점수가 이제 375에서 390점 정도가 되면은 100분위는 이제 한 5%대예요. 여기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죠. 100분위 이제 5%대 학생들인데요. 보통 이제 중경외시를 기본으로 해서 건동홍숙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고, 안정권으로는 이제 숭실대나 세종대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살피는 친구들인데요. 여기도 이제 그 모집 인원들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뭐 중앙대 가군 같은 경우 38명 뽑잖아요. 나다군은 지금 많이 뽑고 있고, 그러면 가군은 굉장히 지금 38명이니까 뭐 몇 개 학과에서 뽑는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경희대학은 우리가 같은 급으로 중경 외시 이렇게 묶는다고 해도 경희대학은 가군에 50명을 선발하니까 좀 더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한번 대학들을 쭉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여기도 이제 이 대학들의 이제 수능 반영 방법도 우리가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급의 대학들에서는 거의 수능 반영 방식이 좀 비슷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에 지금 인문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문에 지금 해당되는 학교들을 좀 보면은 지금 국어와 수학을 어떤 식으로 30%, 25%를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건국대 나눠져 있고, 경희대는 이제 35%와 25%로 좀 나눠놨고요. 시립대는 이제 그 탐구 쪽이냐 수학 쪽이냐를 좀 해서 나눠놨고, 중앙대학교는 그냥 그 수학하고 국어하고 수학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는 형태로, 외대 같은 경우는 좀 고르게 분산하는 형태로 수능 반영 방식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을 때 또 영어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죠. 0.5, 1점, 3점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등급에 비해서, 경희대 같은 경우 이렇게 8점씩 떨어지고, 뭐 시립대도 굉장히 그 폭이 차가 좀 꽤 크죠. 외대 같은 경우는 5점씩 이제 편차가 벌어지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봤을 때 이제 이런 학생들은 또 어떻게 이제 또 지원을 하게 될 것이냐. 먼저 이제 이 친구들의 특징들이 결국 뭐냐면은 최상위권 대학을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대학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해서 상향으로 서성한 쪽을 가군의 선택을 하는 경향성들이 많죠. 근데 만약 이 친구들이 모두 이렇게 서성안을 갖다가 가나군에 쓰고 다군에 중앙대 정도를 쓴다면, 중앙대가 그 앞서 봤던 첫 번째 그룹 아이들, 그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아이들도 다 이 중앙대를 쓰고, 이 두 번째 그룹인데 또 중앙대를 쓰면 중앙대에서는 결국 경쟁률에 소위 말한 대폭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30대 1 아주 우습게 올라가게 되고 합격선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소신으로 가게 된다면 중앙대 시립대 홍익대 정도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앙대 시립대가 주력이 되는 거죠. 적정으로 간다면 중앙대가 아까 나군이 많았기 때문에 가군보다는 나군의 중앙대를 쓰면 이제 적정선이 나와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을 쓴다면 이제 완전히 한 단계 아래에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가군에서 내가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군에서 대학과 학과를 고민할 것인가를 이제 두고서 상향과 소신과 적정과 안정을 분배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상향과 소신만으로 가나군을 또 다 쓰게 된다면은 역시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대단히 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올해 영어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전년도에 1등급 학생들보다 한 25,00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의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만큼의 전년도는 이제 영어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특히 영어 1등급을 받지 못하면 1등급이 전체 수험생 중에 10%가 1등급이었기 때문에 영어 1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이런 5%급의 학생들이 가는 이런 상위권 대학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이 5%밖에 되지 않고 2등급 숫자가 이제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2등급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1등급만 모이진 않는 그런 대학들이니까 이거 어쨌든 고려를 해보셔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그룹입니다. 제 3그룹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365에서 375 정도의 점수대인데요. 2등급과 3등급 대, 그러니까 100분위로 말하면은 한 85%를 전후하는 학생들이에요. 상당히 잘 본 학생들이긴 하지만 역시 워낙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대학을 가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가톨릭대, 광운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인하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이런 쪽에서 이제 승산이 있는 거고요. 영어는 한 2에서 3등급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도 모집 인원들을 쭉 비교해 보면 가톨릭대 나군의 경우에 지금 16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군보다는 들어가기가 훨씬 어렵죠. 그럼 아까 계속 우리가 봤던 대로 가톨릭 대학을 적정이나 안정으로 쓴다면 가군과 나군 중에 어딜 써야겠어요? 이제 가군에 써야 된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입시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에 따라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 그룹도 이제 뭐 배치표 실제 배치를 해보게 되면은 이 그룹 학생들 항상 이 입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 현재 갈 수 있는 수준의 대학보다는 한 단계 위를 굉장히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상향으로 넣었을 때 건대, 동대, 숭실대는 사실 약간 부족한 학생들이거든요. 요 급에서 원서를 하나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두 군데를 쓴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다군, 숭실대는 가나군의 중앙대나 경희대나 건국대나 이런 동국대를 쓴 친구들이 다군의 이제 숭실대 정도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군 숭실대는 실제로 중앙대나 경희대나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가군 숭실대는 이제 숭실대의 원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신으로 숭실대를 가고 싶다면은 가군에 쓰는 게 이제 좀 더 나은 선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따라서 학교들을 이제 골라서 보시면 되겠죠. 역시 지금 85%대 학생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 대학은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표준 점수는 상위권 대학하고 표준 점수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에서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백분위 반영 대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백분위 반영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보여주는 학교는 숙명여대하고 국민대입니다. 그래서 이 백분위에서 이제 유리한 쪽을 찾아야 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숙명여대, 국민대, 단국대,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국어의 경우에 아까
140점이 99%였지 않습니까? 근데 130점대가 98% 막 이래요. 국어가 이번에 정말 그 표준 점수의 차를 보면 굉장히 좀 표준 점수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놀랍게 출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학교는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도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진학부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워낙 촘촘하게 다르게 그 점수대별로 있어가지고 표준 점수가 그 만점하고 20점 가까이가 차이 나는데도 100분위는 1%밖에 2%밖에 차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분위가 확실히 유리한 친구들이 올해 나와요, 국어에서. 결국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숙명여대 국민대를 중심으로 써보는 것이 좋겠죠. 이 급의 학생들도 이제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향으로는 이제 중경외시급의 학교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소신에서는 소신이나 적정선에서는 숙명여대나 성신여대 이런 여대 정도를, 여학생들 같은 여대 정도를,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백분위 쪽이 유리할 때 갈 만한 대학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명지대, 명지대나 그렇죠, 명지대 정도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이쪽은 백분위가 유리한 학생들은 여대 쪽에서 상당히 유리함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백분위입니다. 그 아래 단계 이제 그룹은 백분위 이제 245에서 255.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80%대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여대는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좀 인지도가 높은 대학교, 가천대 같은 이제 인지도가 높은 대학교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집 인원에 따라서 역시 여기서도 이제 그 상중하를 학생들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향이냐, 소신이냐, 뭐 적정이냐를 또 따져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성적대는 어떻게 지금 이제 학교를 골라야 하느냐,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최상위권은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불려지는 대학들은 학교나 입시 기관에서 어떤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받는지를 막 파악을 해요. 그 지금 우리 빵점 받은, 수능 빵점 받은 친구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만점 몇 명이래요? 9명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학교나 입시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그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은 모집 인원 대비 학생 숫자를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해서 새롭게 이제 배치표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이제 지도할 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시키는데, 이 중위권 이하로 갈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숫자가 좀 무의미해져요. 그러면 이쪽 대학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는 바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년도 합격선이 나와요. 이제 그걸 보고 쓰면 돼요. 여긴 거의 패턴들이 비슷하게 나가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군이 이동했느냐. 그래서 전년도에 뭐 그 점수가 합격 점수가 예를 들어 100분이 80점이다, 80%다. 라고 해서 나도 80%를 받았고 전년도 이 학과 점수가 80%다. 그럼 내가 붙을 수 있겠네 하고 봤더니 이 학과가 전년도에는 가군으로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다군으로 뽑는다.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가나군의 상위권 아이들이 몰리면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시되 전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올해 전년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원해야 되는데, 전년도의 입시 요강과 입시 방법과 올해의 입시 방법이 동일하다면은 올해 점수나 전년도 점수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요 중위권 대학들의 특징입니다. 그거 하나 꼭 좀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제 모집 인원.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올해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따라서도 합격선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적으면 또 역시 합격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올해 모집 인원이 적다면 조금은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많다면 조금은 그럼 내 점수로는 충분히 합격선이 들어올 수 있겠네라는 판단을 하셔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은 전년도 합격선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대학, 어떤 학과가 내 점수와 일치하는지를 살피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과 쪽입니다. 이과 쪽은 제가 이제 개별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그 어떤 형태를 지정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학들과 그에 따른 합격선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수학 가형을 말하는 건데요. 수학 가형 지정 대학이 있어요. 전국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뽑아놓은 것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대학인데요. 서울과 경기권과 강원도까지만 뽑아놨습니다. 일단 가군에 보면요. 가군에는 서울대와 이화여대와 경희대가 가형을 지정하고 있어요. 서울권에서 합격선은 이제 뭐 서울대가 한 100분위로 따지면 의미는 없지만 100분위로 따지면은 한 97% 정도 선에서 합격선이 나와요. 그리고 이화여대, 경희대 90% 좀 넘는 수준이 되겠죠. 나군에서는 이제 연대, 고대, 가톨릭대, 숙명여대, 경희대, 세종대, 연대, 원주 캠퍼스까지가 또 이 100분위 표준 점수 가형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형 지정 대학은 이쪽은 이제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96%에서부터 이제 80%대까지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연세대 원주 캠퍼스 자연계열은 한 75%까지가 있는 거죠. 왜 이제 여기 보시면 의공보건계열은 85%고 자연계열은 75%에서 합격선이 나오느냐? 당연히 이제 인기도에 따라서 이제 갈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의공계열은 상당히 그 인지도가 높은 학과들이고. 또 취업도 소위 말해서 취업도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특징적인 대학이라는 것에서 점수가 높고요. 또 가형을 지정하다 보니까 가형은 수학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이제 대학이 내려가면은 그 가형을 잘 본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100분위가 이렇게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른 대학 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군에서는 홍익대, 상명대, 경희대가 있고요. 경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화군 분할 모집 대학들을 또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점수대별로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결국 강원대학이 한 76%, 그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75%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형 지정 대학을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수학 가형을 보고 나서 가형 점수가 잘 안 나왔다. 또 생각보다 3, 4등급 정도, 그러니까 원래 한 1, 2등급 목표로 했으나 3, 4등급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형을 지정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나형을 본 친구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는 그 학교에 따라서 합격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성도 보인다는 것을 아시고 실망보다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세계 이하를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과는 모든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반영 방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과는 실제로 그렇게 옵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과는 가형을 반영하는 대학, 상위권 대학 가형 반영, 그다음에 중위권 대학은 가나형 동시 반영하면서 가형 가산점. 아까 뭐 앞선 강의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그다음에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가형을 반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진짜 없어요. 아예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영수, 탐을 모두 반영할 경우에도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할 만한 학생들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들 대학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냐면 3개 영역만 선택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대학들이 중위권 이하부터 특히 이과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대학들이 있죠. 먼저 이들 대학이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실용적인 대학이고 적정한 대학들이 좀 많죠. 이게 2급의 학생들이 가장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대학 가천대학이 있습니다. 가천대학은 3개 영역을 반영하는 전형이 일반 전형 2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국어에 가로가 있고 지금 수학에도 가로가 있고 이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선택이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국어 40%, 수학 가나형 30%, 영어 30%, 사회통부 30% 중에서 반영 영역수가 3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잘 본 것과 그 다음 잘 본 것 3과목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 30, 30, 100%. 그래서 가천대학은 제일 잘 본 것, 그 다음 잘 본 것, 그 다음 잘 본 것으로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학은 영어하고 탐구는 지정을 하고 국어와 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영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신한대학 최고죠. 예, 여기는 국어는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하나를 반영하되 탐구 한 과목은 뭐였어요? 한국사만 잘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한국사 저는 가르치는데요. 한국사가 많이 쉬워요. 요즘에 많이 쉬운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도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조금 상대적으로 잘 보는 학생이 한국사를 잘 봤다면은 아주 합격하기 이제 무난하겠죠. 이거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밖에 안양대나 이런 데는 아예 지정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청운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주세요. 청운대 인천하고 충남 홍성에 있는 대학인데요. 청운대 캠퍼스가 2개예요. 청운대 여기는요 산업대학이라고 해서 군외대학이라고 해서 가, 나, 다군 말고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이 청운대는 한 번 더 쓸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2개 그리고 이제 탐구 하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들을 좀 쭉 나열해 봤고요. 예, 계속해서 보면은 이쪽은 이제 강원도 쪽 대학들이죠. 가톨릭 관동대 국어하고 수학하고를 둘 중에 하나를 반영하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3개 중에 2개를 반영이죠. 그다음에 영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대학 같은 경우 역시 3개, 한림대학 같은 경우에는 2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고요. 한림대학의 이제 전형에 따라서 반영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그것은 대학 학과에 따라 다른데 요 밑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는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탐구까지 한 과목이냐 2과목이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만 잘 봤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들. 여기는 이제 문과입니다. 경기대는 지금 대부분 자연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경기대는 독특해서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경기대학은요 매우 독특해요. 국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올해 국어 망친 학생들 많죠. 희소식 그렇죠?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나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70%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좋은데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영어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가 1점밖에 안 돼요. 100점, 99점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2등급 받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대학이죠. 이제 나머지 대학들을 보면요, 이렇게 영어를 40% 이상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는 대학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삼육대, 대진대, 성결대, 신한대 계속 나오네요. 그다음에 을지대, 차이과대, 청운대, 한경대, 산업기술대, 한신대 이런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데 이럴 경우에 1등급이 가느냐? 1등급 아까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1등급은 여기 절대 안 옵니다. 주로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3, 4등급 영어 대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고 영어 3등급이면은 이쪽 대학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2등급이면 뭐 거의
확정적인 뭐 이런 아주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대학들이죠. 정시 관련된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리해 보면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은 대부분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4개 영역이 고르게 나왔을 때 유리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4개 영역 중에서 이제 3개 영역, 2개 영역을 반영할 경우에는 합격선이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대학을 쓸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수도권 대학들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은 3개 영역만 반영을 하니까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를 너무 못 봤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도권 쪽에 있는 대학들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그다음에 반영 방법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좀 잊지 말으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등급 환산 점수가 3, 4등급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영어 점수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얘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그 국어 영역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국어를 피할 걸, 국어가 많이 반영되는 대학을 피할 것이고, 국어 영역을 잘 봤다는 친구들은 또 과감하게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한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그 국어 성적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그다음에 최상위권 학생들만 탁 빠져서 거기만 변별력이 지금 나와진 거지, 지금 예년하고 별로 그 중위권부터는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국어 성적을 잘 봤다 못 봤다를 거기에 연연해서 대학을 지원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어떤 대학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합격선과 올해 내 성적을 비교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몇 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정시입니다. 이 정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 설계와 인생 설계가 좀 함께 맞물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시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수시는 어떤 특정 모집 단위가 있고 그 모집 단위에 본인이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어느 정도 준비 정도에 따라서 대학에 이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진로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시든 수시든 대학에 한번 들어가서 그 전공을 하게 되면 다른 전공으로 옮겨지기도 쉽지가 않고, 또 최근의 경향들은 앞서서 많은 그래프들을 이제 보셨겠지만, 원래 수능 성적이 제대로 나오면은 원래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꼴로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적이라는 게 상위권은 적고 하위권이 적고 중위권이 많은 게 일반적인 성적의 형태인데, 현재 수능 성적은 이렇게 호리병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능의 경향은 뭐냐면, 어느 정도 문제까지는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이번 국어에서도 31번 문제가 어려웠지만 나머지 문제 중에서는 그냥 몇 초도 안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배열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 쪽은 어느 정도 모든 학생들이 다 맞고,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에서만 변별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호리병 형태의 성적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최상위권의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정시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호리병 형태의 맨 앞부분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개수로 얘기하면은 막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을 합격한 친구와 중앙대학교를 합격한 친구가 그날 수능에서 전체 틀린 개수를 확인해 보면은 그 10개가 안 돼요. 서로 둘 차이가 그 정도로 촘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능을 공부한다는 것, 다시 재수를 선택한다는 것에서는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서너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수능을 다시 보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서너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한 재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빨리 대학을 가서 그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빨리 사회에 나갈 것이냐, 이런 결정들이 정시에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무턱대고 무조건 지른 다음에 상향 지원한 다음에 저는 재수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재수한 다음에도 그렇게 결과가 완벽하게 좋지는 않고, 또 결과가 어느 정도 좋다 하더라도 재수를 한 상태에서는 삼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3이 재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 재수생이 삼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함부로 또 상향해서 지원하기도 어려워요. 따라서 정시를 지원할 때는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와 함께 재수라는 그 1년의 시간들을 과연 가져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도 같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되겠죠. 제 정시 대학별 전형의 그 마지막 마무리로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와 진로 설계가 함께 진행되는 정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